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4년 2회차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다음 중 잡열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일단 우측의 해설 한번 봅시다. 잡열, 어떠한 물질이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로는 기화잡열, 요걸 다른 말로 증발잡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융해잡열, 응고잡열, 응축잡열, 승화잡열 등이 있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잡열에 해당되는 거는 1번이죠. 기화열, 다른 말로는 증발잡열이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를 우리가 기화열 또는 증발잡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생성열, 중화열, 반응열 이렇게 나오는데 2번에 생성열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합물이 일정 기준 상태에서 또 하나의 혼원소, 그래서 한 개의 원소 또 하나의 다른 하나의 원소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열을 생성열이라고 합니다. 생성할 때 발생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3번에 중화열 같은 경우는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열, 그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라고 해가지고 중화열이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반응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반응열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 시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에 의한 열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잡열인 거, 상태가 변하는 거는 1번 기화열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보일러의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유압이 낮으면 점화 및 분사가 불량하고 유압이 높으면 그름이 축적되기 쉽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연료의 예열 온도가 낮으면 무화 불량, 화염의 편류, 화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소리예요. 무화가 불량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맞아요. 그리고 그름, 분진이 발생하기 쉽다. 자,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역화가 일어나고 너무 늦으면 실화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선화 및 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늦으면 이때 역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죠. 4번은 한번 읽어보면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면 연소실의 냉각을 초래하고 너무 짧으면 역화가 일어나기 쉽다. 자, 그래서 이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건 뭐예요? 그 댐퍼를 열어놓은 상태로 외부 공기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연소실은 어때? 차가운 외기가 들어오니까 냉각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짧으면 어떻게 돼? 역화가 일어나기 쉽다. 자, 그래서 32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 복사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복사난방이 뭡니까? 자, 요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바닥, 천정 또는 벽면에다가 패널을 매설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패널을 매설해가지고 요렇게 복사열을 이용해가지고 난방한다 라고 해서 복사난방인 거고, 이 복사난방의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쾌감도가 좋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사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 쾌감도가 좋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고장 발견이 용이하고 시설비가 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어때요? 패널이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 발견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초기에 매설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 설비비는 어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3, 4번 보면은 3번에 실내 공간의 이용률이 높다. 왜? 패널을 매설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 이용률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동일 발열량에 대한 열 손실이 적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외부로 빠지는 방산 손실 외에는 손실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난방기기에 비해서 동일 방열량에 대한 열 손실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33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4번.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점 위치에 완전히 고정하는 지지금속으로 열팽창 신축에 의한 영향이 다른 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배관을 분리하여 설치 고정해야 하는 리스트레인트의 종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34번 같은 경우 교재 201페이지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레인트라는 게 뭐예요? 배관을 구속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레인트의 종류가 앵커 스톱 가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톱이라는 거는 스토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요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완전 고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완전 고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앵커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고정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배관을 콘크리트에 묻어버리는 거죠. 요런 거를 앵커식 고정 방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구속한다. 그럼 무조건 앵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보일러 동체가 국부적으로 과열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답은 2번이에요. 보일러 동 내면에 스케일이 형성된 경우 해가지고 자,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스케일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스케일이 과열돼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스케일이 과열돼 버리면 어느 한 부분에 요 축적된 부분에 국부적인 과열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많이 침전될수록 국부 과열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에 고수위로 운전하는 경우 해설이 잘 나옵니다. 고수위 시에는 습증기 발생 및 캐리오버 발생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고수위, 수위가 높다라는 말은 이 주증기관에서 치출할 때 이 물방울이 증기와 함께 섞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섞여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캐리오버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고수위라는 거는 캐리오버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안전밸브의 기능이 불량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압력 초과 시 작동 불량으로 파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밸브 작동 불량할 때는 파열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에 주중기 밸브의 개폐 동작이 불량한 경우는 주중기 밸브 개폐 불량 시 송기 및 차단이 원활하지 않고 수격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중기 밸브의 작동이 불량한 경우 뭐 갑자기 열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캐리오버, 그리고 캐리오버 다음에 수격작용, 워터해머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건조 보존 시에 사용되는 건조제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 36번 같은 경우 교재 17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요. 거기에 보시면 핵심 키에 이 흡습제라고 나옵니다. 흡습제가 뭐겠어요? 흡수제, 뭐 다른 말로 건조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흡습제의 종류가 생석회, 실리카겔, 염화칼슘, 활성, 알루미나 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6번에 보일러 건조 보존 시 사용되는 건조제가 아닌 것은 뭐겠어요? 1번 암모니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다음 중 보일러 용수 관리에서 경도와 관련되는 항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우측의 해설에 한번 보시면 경도란 보일러 수중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의 용해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스케일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경도분이 많을수록 스케일이 많이 축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주성분은 뭡니까?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일러에서 열 효율의 향상 대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 열 손실을 최대한 억제한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 다음 2번에 운전 조건을 양호하게 한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3번에 연소실 내의 온도를 낮춘다라고 돼 있는데 보일러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소실 내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높여야지 완전 연소가 용이하니까.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3번이겠죠. 자, 그리고 뭐 4번 보면은 연소장치에 맞는 연료를 사용한다. 당연한 소리.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 보일러의 증기관 중 반드시 보온을 해야 하는 곳은 답은 3번 주증기 공급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주증기관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방열기가 있다면 이 증기를 보내어주는 관, 그 주관을 뭐라고 한다? 주증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증기관은 반드시 보온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온을 하지 않으면 이 주관에서 방열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 방산 손실이 일어납니다. 배관 내부로 이렇게 열이 손실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일러의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산 손실이 일어나면 증기가
열량을 뺏겨가지고 응축수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응축수에 의한 수격작용 역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9번에 증기관 중 반드시 보온을 해야 하는 곳은 3번 주증기 공급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난방부하의 발생 요인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이 난방부하라는 게 뭡니까? 건물 이렇게 실이 있다면 여기 안쪽을 실내라고 하고 이 바깥쪽을 실외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난방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난방을 한다. 난방을 하는 계절은 언제죠? 겨울철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실외 온도가 낮고 실내 온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럼 열량은 어떻게 돼? 외부로 이렇게 손실되는 개념이야. 이 손실되는 개념을 난방을 해서 보정해 주는 게 우리가 난방이 되는 거고, 이 보정해 줄 때 손실되는 열량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난방 부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난방 부하의 발생 요인 중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1번에 벽체, 외벽, 바닥, 지붕 등을 통한 손실 열량. 그렇죠. 이 벽체를 통해 외부로 빠지는 손실 열량들이 다 뭡니까? 난방 부하가 되는 거죠. 자,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극간풍에 의한 손실 열량이라고 돼 있는데, 극간풍을 다른 말로 틈새 바람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틈새는 뭡니까? 창문의 틈 또는 뭐 문의 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의 틈 또는 문 틈으로 손실되는 열량 있겠죠, 당연히. 요런 거를 극간풍이라고 한다.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외기, 환기공기의 도입에 의한 손실 열량. 그래서 외부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넣으면 당연히 실내에 있는 공기는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외기 공기 손실 역시도 난방부하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이겠죠. 4번에 보시면 실내 조명, 전열기구 등에서 발산되는 열부하라고 돼 있는데, 자, 실내 조명 어떻습니까? 열이 발생되죠. 그죠? 실내 조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열기구도 어때? 전열기구 같은 경우 뭐 히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열을 발생시켜. 그러면 얘들은 뭐야? 손실되는 열량이 아니고 난방부하를 보정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부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40번에 난방부하의 발생 요인 중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강철제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2MPa일 때 수압시험 압력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41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57페이지 나오는데,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압시험 압력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죠.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 압력 해가지고 1번 항목부터 보면은 1번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하일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로 해라. 그 다음 2번에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3에서 1.5MPa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를 하고 0.3MPa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항목에 보시면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를 초과했을 때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를 해줘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의 조건은 뭡니까? 최고 사용 압력이 2MPa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MPa이라는 거는 뭐 키로로 쓰게 되면 20kg/제곱센치가 되는데, 이 2MPa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우측의 보기에서 3번 항목에 해당이 되죠. 뭡니까? 1.5MPa 그리고 요거 키로로 하면 15kg/제곱센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최고 사용 압력에 곱하기 1.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고 사용 압력이 2MPa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1.5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3MPa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4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2번 문제. 보일러의 수압시험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균열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수압시험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보일러 동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보일러 동체,
뭐 본체라고도 하는데, 이 동체라는 거는 이 동판과 경판을 이렇게 이어 붙여 놓은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 용접 이음을 한다던가 뭐 기타 이음 방식으로 이렇게 이음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럼 최초 이 보일러의 본체를 딱 제작했을 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수압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수압시험 기준이 뭡니까? 41번에서 방금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압력을 채워가지고 일정 시간을 버텨야지 통과. 이거는 안전하니까 이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예를 들어 누수가 발생했다. 그럼 이건 결국 뭡니까? 균열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압시험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누수 여부 및 균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요 동체를 제작했을 때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쌤, 그러면 이 동체 테스트 하는데, 보일러 수압 시험을 하는데 왜 굳이 수압으로 합니까? 이 수압이 뭐예요? 물이잖아. 우리가 뭐 공기, 질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꽤나 고압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앞에서도 다뤘지만 15kg 이상 올라가 버린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압력 이상 그 기체를 사용해서 일정 압력 이상 용기 내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용기의 어느 한 부분이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용기가 빵 터져버려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냥 물만 쪼로로로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폭발할 일이 없는 거야. 파열될 일이 없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이 물로 수압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압 테스트 할 때 잘못하면은 용기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강관, 배관에서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이음새는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의 부싱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는 암나사, 여기 뒤쪽에는 수나사 해가지고 요 암수나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관의 직경을 바꿔서 이을 때 이음하는 그 부품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부싱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리턴 밴드 같은 경우 유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리턴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체가 이렇게 와서 방향이 전환돼서 나가겠죠. 그럼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거는 2번 리턴 밴드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리듀셔, 뭐 다른 말로 레듀셔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배관의 경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이 둘 다 암나사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배관이 요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소켓은 뭡니까? 요렇게 동일 직경일 때 배관을 이음하는 이음새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43번에 유체 흐름을 바꾸는 것은 2번 리턴 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보일러 운전 중 저수위로 인하여 보일러가 과열된 경우 조치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보일러가 과열됐죠. 자, 1번 연료 공급을 중지한다. 그렇죠. 연료 공급을 중지해가지고 보일러를 일단 정지시켜야 돼. 그 다음 2번에 연소용 공기 공급을 중단하고 댐퍼를 전개한다. 그렇죠. 뜨거운 화기를 빼주기 위해서 댐퍼를 완전히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일러가 자연 냉각하는 것을 기다려 원인을 파악한다. 요것도 맞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맞고 틀린 건 4번이죠. 부동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급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뜨거워진 동체 내부에 차가운 물을 끼얹어 버리면 어떻게 돼? 균열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부동 팽창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부동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냉각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4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일러 운전 중 1일 1회 이상 실행하거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사항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안전밸브 작동 상태, 요 녀석 1일 1회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일러 수 분출 작업, 요거를 브로워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한 번씩 빼줌으로써 그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의 pH 농도도 조절하고, 그리고 이물질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 2번 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여과기 상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측 해설 한번 볼게요. 여과기는 각 부위의 전후 압력차를 점검하여 여과망의 교체 시기를 정한다. 따라서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압력차 0.2MPa 이상이 되면 필터를 청소해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여과기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 스트레이너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과망이 딱 있고, 그럼 유체가 지나가게 되면 이 여과망에 의해서 이물질 요 하부에 고이게 되죠.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볼트, 너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열 수 있는 청소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소 시기는 언제 결정하느냐? 이 입구 측, 출구 측, 전후 압력차가 0.2MPa 이상이면은 이 안에 이물질이 찼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물질이 찰수록 유체의 이 통과 저항이 많을 것이고, 그럼 전후의 압력차 역시도 차이가 벌어지겠죠. 막히면 막힐수록 이 예를 들어서 앞쪽에 압력이 10kg였는데 뒤쪽의 압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kg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막혀버리면 유체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전후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청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지 1일 1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일 1회 이상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과기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4번에 저수위 안전장치 작동 상태 이런 거는 1일 1회 이상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1일 1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5번에 1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번 여과기의 상태가 되겠죠. 자, 다음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규산칼슘 보온제의 안전사용 최고 온도는 해가지고 요거는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규산칼슘 보온제의 최고 사용 온도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650도씨. 자, 그 다음 47번 수명계의 점검 순서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47번 같은 경우 교재 8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수명계의 점검 순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도 간단하게 배웠는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수주관이 있고 그리고 수명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관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콕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콕이 설치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증기콕,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물콕. 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리고 요 맨 밑에 있는 게 드레인콕이라고 하죠. 드레인 밸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명계 점검 순서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증기와 물콕을 닫고요, 드레인을 열어가지고 기존에 수명계에 있던 물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빼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증기 밸브 열고 물 밸브 열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47번에 수명계 점검 순서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당한 것은 3번이 되겠죠. 물콕 및 증기콕을 닫고 드레인콕을 연다. 드레인콕을 열어서 내부에 있는 물을 먼저 빼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48번에 보시면 흑체로부터의 복사 전열량은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해가지고, 자, 이 흑체라는 거는 그 열량을 흡수하는 물질, 아주 열을 잘 흡수하는 물질을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색과 흑색이 있으면 백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햇빛이 쪼인다 그러면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작죠. 근데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철에 검은색 차량이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율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설 잠깐 읽어보면은 이 흑체 같은 경우는 스테만 볼츠 법칙에 의해서 완전 흑체에서의 복사열의 전달열은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48번에 흑체로부터의 복사 전열량은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3번 4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배관 중간이나 밸브, 펌프, 열교환기 등의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이음새로서 분해 조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해가지고, 자, 분해 조립 시 사용되는 이음새는 뭡니까? 플랜지와 유니온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답은 3번 플랜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시면 1번의 밴드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앞에서도 했어요. 리턴 밴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90도 밴드도 있어요. 유체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 2번에 리듀셔, 뭐 레듀셔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경이 다를 때 그 사용하는 이음새고, 그 다음 4번에 슬리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관통부라던가 관통부 또는 뭡니까?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통부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배관을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관통부에서 신축이 흡수되게끔 하고, 그리고 뭐 누설 시 발견이 용이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 슬리브를 장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배관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버리면은 이건 신축 이음새가 되는 것이고,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하겠죠. 자, 그러므로 49번에 분해 조립 시 필요한 그 이음새는 3번 플랜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0번 문제. 팽창 탱크 내의 물이 넘쳐 흐를 때를 대비하여 팽창 탱크에 설치하는 관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50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44페이지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팽창 탱크가 있으면 팽창 탱크에는 급수의 역할도 있다라고 했죠. 그 온수의 팽창을 방지하는 역할,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보충수, 급수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센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수면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죠. 이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되지 않고 플루터 고장났다. 그럼 물이 이렇게 계속 급수가 돼서 차오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넘칠 수가 있죠. 요런 거 넘치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관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을 뭐라고 하느냐? 오버플로우 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치기 전에 얘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물을 빼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요 하부에 부착되는 요 관도 있는데 요거는 배수관이라고 해요. 배수관. 그래서 물을 빼줄 때 배수한다 라고 해가지고 배수관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뭐예요? 물 넘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1번. 환수관의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 중 환수주관을 보일러의 표준 수위보다 낮게 배관하여 환수하는 방식은 어떤 배관 방식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수 방식이 습식 환수와 건식 환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를 나눠보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을 때 이 보일러 내부에 수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준 수위, 여기를 예를 들어서 표준 수위라고 합시다. 표준 수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방열기가 설치가 되죠. 위쪽에 이렇게 방열기가 있을 때 방열기에서 열교환하고 나오는 이제 응축수를 환수하기 위해서 이 응축수의 주관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수위보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배관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 뭡니까? 요거는 건식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요 환수 주관을 이렇게 끝까지 내려서 수위보다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습식 환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주관인 거예요. 주관, 환수 주관, 요 주관이 물론 들어가는 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요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증기부에다가 물을 넣어버리면은 수격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 캐리오버 수격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주관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표준 수위보다 낮게 배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의 습식 환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51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2번. 강관 용접 접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용접 접합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용접 이음새를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배관을 맞대기 하는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맞대기 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접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으니까 1번에 관내 유체의 저항 손실이 적다. 그렇죠. 이 직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통과하니까 유체의 저항 손실이 적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2번에 접합부의 강도가 강하다. 그렇죠. 용접했으니까 당연히 강할 거고. 그 다음 3번에 보온 피복 시공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 이놈이죠. 왜? 직경이 같기 때문에 보온할 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보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나사이음은 어때요? 나사이음은 이음새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큰 이음새에다가 배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경이 달라요, 이음새랑. 그래서 이렇게 보온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재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보온 피복 시공이 어려운 건 뭡니까? 나사이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 4번에 누수의 염려가 적다. 그거는 왜 그래? 용접했으니까. 자, 그러므로 5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3번 문제. 주철제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3MPa인 경우 수압시험 압력은?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53번 역시도 우리가 앞에 41번 문제처럼 요게 57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강철제 보일러였다면 요 녀석은 이제 주철제 보일러인 것이죠. 그래서 뭐 강철제, 주철제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냥 3번 항만 없어요. 주철제 보일러는. 자, 그래서 주철제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3MPa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의 해설에 그 보기 항 중에 동그라미 1번 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하. 자, 0.43MPa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 사용 압력에 곱하기 2배를 해줘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 사용 압력이 0.3MPa이니까 곱하기 2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0.6MPa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세관 작업 시 규산염은 염산에 잘 녹지 않으므로 용해 촉진제를 사용하는데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 우측에 해설 볼게요. 경질 스케일, 규산염, 황산염은 염산에 잘 녹지 않으므로 용해 촉진제로 HF, 불화수소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용해 촉진제 뭡니까? HF. 자, 요거 왜 불화수소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F가 뭐냐면은 플루오린. 요걸 다른 말로 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죠. 요거 수소. 자, 그래서 불소와 수소이기 때문에 불화수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54번의 용해 촉진제는 2번 HF 불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문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요 55번 같은 경우 교재 264에서 265페이지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표에 보시면 종류가 쫙 나옵니다. 자, 이때 열사용 기자재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전기, 순간, 온수기. 자, 그 다음 56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요 56번 같은 경우는 교재 227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 이 중에 동그라미 9번 항목 보시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또는 육불화황 해가지고 해설에 잘 나오죠. 그래서 56번에 이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수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7번. 에너지법상 에너지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57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227페이지에 요거는 동그라미 7번 항목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의 해설에도 나오지만 에너지 공급 설비라는 거는 에너지를 생산, 전환, 수송,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다. 자, 그래서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에너지 수입 설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1번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59번 문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가 규정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4번입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0번 문제.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 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그래서 60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